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북코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아이한테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참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부모, 정말 소망은 그렇게 큰데 우리 교육 시스템이 거기에 잘 부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 특히 이제는 이제 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의 CEO로도 성장하고 또 뭐 많은 분야에서 리더로서 성장하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제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제대로 된 답을 이제는 얻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냥 정말 교육이 뭐 획일적이거나 그냥 이렇게 막 대량 공급, 대량 생산 뭐 이런 방식처럼 그냥 그 한 반에 여러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받던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한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맞춤된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 또 교육 현장은 또 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또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그러한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니드, 필요에 그 충분한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너무 안타깝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이 주제에 가장 적합한 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이 김정호 박사님은 이 분야에서 어린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길러낸 아이들이 어떤 교육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쉽고도 간결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 시스템에 대한 비전과 방법론을 제시해 주신 그런 학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고 또 같이 두 패널과 함께 오늘 북콘서트에서 그런 좋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충분히 들어보시고 우리 교육 시스템 나갈 방향 그리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시는 모든 분이 같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밝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기업원에서 제 교육에 관한 책인데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아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 경제가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부터 바뀌지 않으면 경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책까지 합쳐서 3권을 쓰게 된 겁니다. 첫째는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유아교육 제도와 관련된 책이고 두 번째는 공교육을 뒤엎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아교육부터 시작해서 초, 중, 등 교육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이고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유아교육, 가정교육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제목에서도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CEO가 없습니다. 세계 산업의 첨단 산업의 중심지죠. 한국인이 없어요. 한국인 CEO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도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보시듯이 구글 CEO, 또 마이크로소프트 CEO, IBM CEO,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 옆에 보면은 젠슨 황이라든가 리사 수라든가 또 유튜브의 창업자, 야후의 창업자 저런 사람들은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자, 인도 사람, 대만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들 다 외국인인데도 실리콘밸리 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CEO를 하는데 한국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 유웅환이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은 인텔의 본부장을 하셨고 또 삼성전자에서 임원도 지내신 그래서 미국과 한국 기업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실리콘밸리의 한국인 CEO가 왜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인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 그 직원들이 한국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CEO로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로우를 잘 해야 리더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1등부터 꼴찌까지 쫙 매겨놓고 그 중에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서 위에 1등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발탁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한국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텔 같은 곳에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올라간다는 개념도 잘 맞지를 않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큰 조직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은 그거와 전혀 맞지 않는데, 행동 방식, 사고 방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분이 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건 말고도 영어의 불편함이라든가 미국 문화에 대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겁니다. 저 사실은 19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 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PhD 과정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그 학부생들을 티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요. 파티에 갔는데 그 파티에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고 뭐 하여간 문화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학교에 유학생이 한 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외국인 중에 제일 많았어요. 한국인 유학생이.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직에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생만 돼도 이미 그렇게 늦다는 거죠.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웅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제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나 이거는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어릴 적부터 바꿔놔야만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공을 하는데. 국민소득 80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올라오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우리끼리 일을 하면 되니까. 미국 사람하고 같이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끼리 일해서 거기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다가 내다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영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하고 굳이 그렇게 같이 일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지난 1945년부터 80년간 또는 70년간 그 시대는 자유무역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돌아다니는 시대예요. 물건을 잘 만들어서 외국에다가 잘 내다가 팔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외국인들하고 그렇게 같이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잘 일하면 되고 우리는 그것에 맞는 교육을 잘 시켰던 거죠. 근데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우리끼리 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그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듯이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만 달러, 5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물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만들어라. 들어와서 미국인들과 같이 일을 해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제 일본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물건을 잘 만들어서 내다가 팔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 세상은 사람이 직접 나가야 되고 공장이 이동을 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고 친해지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국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조지아에서 지금 그 400명 넘게 이민 단속국에서 단속을 당했던 그것도 사실을 보면 문화의 충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이 비자를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비자를 대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하기 위해서인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들은 봐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충돌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됐고, 교육이 아이들의 생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적응하는 방법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또 정부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지난 10년 전 또는 20년 전부터 삼성 같으면 이건희 회장이 1993년에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잘 안 바뀌었죠. 지금 바꾸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의 유일한 우리나라의 토착 기업은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 올해 초에 그 미국인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을 했죠. 근데 현대기아차의 변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때 정의선 씨가 거기 총책임자로 가면서 기아차 그룹에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BMW 디자이너 출신 고위급 인사를 부사장급으로 영입을 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아자동차의 모델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모델로 싹 다 모델 체인지를 하고 그리고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기아차가. 그게 성공을 하니까 현대차까지 그렇게 싹 했고 외국인들, 독일 디자이너들 다 들어와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급기야 대표이사 사장까지도 그런 식으로 바꿔냈어요. 물론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제일 그 일반 직원들까지 그런 분위기가 퍼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소한 상층 임원급에서는 거기에 적응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기업들은 다 실패했어요. 삼성도 실패했고 LG전자 다 실패했고 대표적으로 실패한 데가 LG전자입니다. 2009년에 남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부사장급 5명을 전부 외국인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기업 문화를 바꾸려고 했어요. 글로벌 수준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년 있다가 다 계약 기간 끝나고 다 나가버렸죠. 그들이 적응을 못했고 한국인도 적응을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바꾸기를 원했지만 또 이건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정부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 우리나라. 뭐 윤석열 정부만 하더라도 뭐 부산을 글로벌 뭐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실은 그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글로벌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과거에 만들어진 그 산업에 대한민국이 갇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바꾸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우리의 행동 방식을 바꿔야 되고 정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 거는 지금 공교육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부터 바꿔야 되느냐? 유치원부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서서 가정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 거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보면 유치원만 보더라도 누리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오히려 획일적인 방향으로 가고 국제화 이런 글로벌 문화에는 오히려
더욱더 멀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 자, 제임스 해크만이라고 하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40년 동안 교육의 효과를 쭉 추적 조사를 했어요. 어릴 때 유치원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 초등, 중등, 대학, 그리고 직업교육에 투자를 다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걸 그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의 소득과 또 뭐 여러 가지 경력들과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화폐 가치로 환산을 했습니다. 어떤 교육이 가장 수입률이 높은가? 가장 성과가 높은가? 그랬더니 유아교육 유치원 단계에서의 투자는 수익률이 7 내지 10%입니다. 그런데 성인 대상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1%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은 지식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공은 비인지적 역량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인내심이라든가 사교성이라든가 또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거, 그거는 뭐 대학 교수 정도면 그거 가지고 성공 여부가 결정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거는 지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정서, 성품, 인내심, 도전정신 이런 것들인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시기부터 투자를 해야만 한 20년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비로소. 그리고 그 수익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 유아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그러면 그렇게 도전정신을 길러줬는가? 사실은 아니에요. 뭘 길러줬느냐, 우리나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이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가면 지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비인지적 역량이 습득이 됐는가? 우리에게 복종심입니다. 복종심. 그리고 인내심이에요. 한국인에게 정말 강력한 겁니다. K-팝을 보면 K-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 칼군무잖아요. 칼군무는 한국인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우리는 합숙 훈련을 하거든요. 다른 나라 젊은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걸 견뎌낼 수 있게 비인지적 역량을 갖고 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성공하는 시대가 끝났단 말이죠. 복종을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이 성공시킨 제품들, 그거 우리가 갖다가 잘 모방하고 빨리 값싸게 만들어서 내다가 팔면 성공했죠. 이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공교육도 물론 교육개혁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과 같은 입시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개혁을 하죠. 그런데 그 교육개혁의 핵심, 기존 교육개혁의 핵심은 뭐냐? 혁신교육, 행복교육,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닥달하는 교육이었다면 그거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육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될까? 어림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좌절했을 때, 뭘 도전을 하다가 좌절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교육의 유형, 패런팅,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는 유형을 4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아이들을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라고 하는 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축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센 도전 과제를 부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도전 과제를 많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을 말하자면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참 노력했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너 잘했어. 이런 식의 인정을 해 주는 거. 이게 현명한 교육이고 가장 좋은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뭐냐? 도전 과제를 주질 않아요.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그냥 편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놀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자라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들도 이제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기존 공교육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탈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표로 나타나는 게 지금 영어 유치원,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죠. 영어 유치원 숫자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 숫자를 보면 유치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쭉 아주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의 국제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학교가 지금 비인가 국제학교들을 중심이죠.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걸 저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존의 공교육에서 탈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미인가 국제학교가 정답인가? 또 영어 유치원이 정답인가? 거기도 물론 문제가 많을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부모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공교육은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몇 나라를 살펴봤는데 싱가포르,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입니다만은 저게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놀이교육입니다. 자, 저기서 보시면 하나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모형을 세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는 거죠. 누구는 기장이고 누구는 승객이고 누구는 스튜어디스고 그러면서 삶을 배우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발소 미장원도 있고요. 일반 가게 상점도 있고 뭐 세차장도 있고 오만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아이들 거기서 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미리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싱가포르식 목적 지향 놀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놀이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유놀이예요. 아이들 노는데 선생님이 가급적 가서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놀면요. 그냥 본능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 본능은 지금 사회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조선시대 아이들도 자기 본능대로 놀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런 험한 세상을 살기 위한 비인지적 역량을 가졌는가? 전혀 아니거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놀이를 해야 된다. 그건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교육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는 곳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목적 지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유치원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는가?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과잉보호. 너는 공부만 잘해. 공부만 열심히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집안일 시켜야 됩니다. 너 집안일 하면 내가 용돈 줄게. 이게 아니고 너는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도 시키고 자기 방 청소만이 아니고 마루 청소, 부엌 청소 다 시키고 밥 차릴 때는 밥 차리는 것도 시키고 가급적이면 요리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달라고 학교에도 이제 요청을 해야 된다. 부모들이. 네. 자, 학교, 유치원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 그렇게 각성한 부모들과 유치원,
학교, 초등학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유치원, 학교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될 그 생활, 그 환경을 학교가 미리 경험해 줄 수 있게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바꿔야 되고, 유치원의 놀이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냥 자유놀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목적 지향 놀이로 분명히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놀이과정이 지금 걸림돌입니다. 그 놀이과정의 그 현장의 자유를 훨씬 더 많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 강사의 활용을 적극 늘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보시듯이 송파구 구청이 아예 영어 교실을 마련을 했어요. 외국인 강사들을 데려다가 놓고 이제 아이들을 직접 영어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하듯이 유치원에서도 이제 그걸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교육 예산의 집행 방식도 공교육 또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접근 방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예산을 부모한테 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아이가 어떤 학교, 어떤 유치원을 지원을 하면 거기에다가 아이 숫자 곱하기 정해진 금액 해서 그 예산을 학교, 유치원으로 지급하는, 공립학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 20분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더 썼네요. 예, 부족하나마 짧게 제 책의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북콘서트의 패널을 맡게 된 7살, 9살 아윤이 지훈이 엄마 권현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북콘서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건호 패널님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4년 교사를 하다가 교육부에서 장관 청년보좌역 일하다가 지금은 시청의 청년정책 전문관으로 있는 김건호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북콘서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김정호 박사님의 책을 읽고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꼭 읽어야 한다.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야 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교육이 이제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느끼는데, 이 책이야말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정확한 수치와 사례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저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를 남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박사님께서 앞서서 뭐 책 2권을 쓰셨지만 다시 또 이제 유아 교육에 대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무나 거칠게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너무나 거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나라가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이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왜? 한국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으로는 이 새로운 물결을 대응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비용들을 많이 겪을 거다. 근데 지금 조지아 사태 같은 것도 직접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수갑 차고 뭐지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는데 뭔가는 바꿔야 되는데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없고 그래도 바꾸려면 이거는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부터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런 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좀 저라도 소리를 좀 쳐야겠다. 그래서 소리 지르는 심산으로 그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네. 사실 이게 학부모들이 딱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책이 조금 더 화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건호 패널님께서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에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제 학부모님들도 교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의견이 좀 더 많이 피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영유아 교육이 특히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교육 영역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많이 개편이 되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학교 교육에 어떤 식으로 부모님들이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좀 아시는데, 영유아는 사실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내 자녀에게 뭐 상처 입히지 마라,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정도밖에 없지, 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 운영에 대한 얘기나 창구는 딱히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계기가 되어서, 사실 제가 뒤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기도 했었는데, 요새 부모 교육을 되게 지자체에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교육청도 하고 지자체도 하는데, 이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어가지고 도대체 그 부모님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너무 아까운 수많은 예산들이 그냥 연사 하나 불러가지고 짝짝짝짝짝 좋은 교육입니다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목적지향적이지 못한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특히 이 영유아 교육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초년생 같은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좀 어떤 게 필요할지. 부모 교육은 어차피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좀 의미 있게 쓰이려면 어떤 걸 부모들에게 가르쳐서 이게 영유아 교육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혹시 고민해 본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돈으로 말고 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지만,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뭐 유학까지도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게 좋은 부모였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부모님이 주는, 그러니까 돈 내주는 거기 가서 그거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그게 바로 바람직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학원 가서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입니다. 지식은 AI가 다 대체해요, 이제. 너무 빨라요, 그 속도가.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대졸 신입사원은 안 뽑잖아요, 이제. 다 경력직을 뽑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학 졸업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직장에 들어가서 경험한 것이 중요하지, 대학에서 지식으로 배운 거는 이제는 쓸모가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뭐냐? 어떻게든 대학만 가면 괜찮다,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면 아이들이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너 학교 가서 어땠니? 너 요즘 무슨 생각하니? 너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몸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또 상대방에게 설득을 당하는 거, 그런 거를 배울 수 있게 직접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하는 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집에서 요리도 시켜보고 상차림 시켜보고 또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공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요즘에 해외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족 단위로. 그럴 때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여행 계획 짜고 아이들에게 가이드 시켜라 라는 거예요. 물론 무시무시하죠. 그건 어마어마한 도전일 거예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부일 겁니다. 그게. 거기에서 아이들은 실패를 배워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해야 돈을 절약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게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준다. 이런 교육 말고 이제 아이들이 몸으로 뭔가 체험할 수 있도록 또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부모들이. 그리고 그런 의도와 그런 의향을 이제 유치원 가서도 어린이집 가서도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원장님한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사들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꾸죠. 네,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저는 다 받아 적었어요. 제 집에 가서 적용을 해보려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9살, 7살 아이들을 이제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 박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비인지적인 역량을 우리가 많이 키워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상차리기도 집에서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게 보상이 따르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가족 이론으로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그러면서 해외여행 가이드도 한번 짜보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직접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보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실패했을 때 네. 웬만하면 그냥 부모님이 참고 계셔야 된다. 어, 우리는 실패할 만하면 거기 바꾸거든요. 그죠. 예, 아이가 못할 것 같으면 야야야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네. 근데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도록 또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이 뒤에서 보고 계셔야 한다. 그렇죠. 네, 그 실패를 부모들이 못 참는 것 같아요. 못 참죠. 예.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귀하게 키운 아이인데 네. 실패를 할 수 있지?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이제 부모의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남자들은 없었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귀하게 컸거든요. 남자들은 무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글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뭔가 시험을 통과해요. 지필고사를 통과해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어디 뭐 이 정규적인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됐죠. 그것이 통하는 세상에서는 귀하게 자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은 귀하게 자라면 무능해지는 거다. 그 당시에도 남자들은 무능했다. 다만 여자와 남자가 노는 물이 달랐기 때문에 남자들이 버텨온 거지. 지금 북한만 봐도 남자들이 정말 무능합니다. 장마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험하게 기르고 그리고 부모가 마음 아픈 거를 참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너무 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배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박사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지금 저희 아이 또래들이 유치원, 어린이집보다는 영어 유치원을 많이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어 유치원이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유치원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그냥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내 아이도 무조건 영어 학원을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다녀야 될 것 같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영어 유치원을 시작으로 이제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다.
라는 약간의 이상한 루트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세곳이란 말도 나오게 되고요. 근데 과연 이것들이 부모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영어 유치원을 가서 우리 아이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아주 작은 소망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7세곳이라든지 이러한 방향이 과연 글로벌한 역량을 키우는데 그 목적성을 가지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답변이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영어 유치원을 직접 체험을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데들이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과연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친해지는 능력을 터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보고 피하지 않고 자기가 못 알아듣는 말을 듣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저는 그게 영어만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요. 영어를 물론 자연스럽게 영어에 익숙해지겠지만 그게 뭐 영어 문법을 배운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냥 뭐 인토네이션을 이렇게 뭐 말을 할 때도 자연스럽게 인토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습득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익히는 데는 상당한 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싱가포르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잖아요. 다문화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중국 출신들이, 그러니까 한족 출신이 한 70% 넘는 것 같고, 인도 출신, 말레이시아 출신, 뭐, 그야말로 그 인종의 용광로인 나라가 싱가포르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는 그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이제 모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모이면, 뭐, 중국어 하는 아이도 있고, 영어 하는 아이도 있고, 뭐, 인도, 무슨 말레이시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영어를 써요. 유치원에서 영어를 쓰는데, 다른 언어들을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보면 3가지 언어의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유치원에서. 물론 그게 뭐 그러니까 뭐 칠판에 뭘 써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쓰는 언어를 달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유치원 수준에서 과연 뭐 문장을 제대로 알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만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그게 유치원 수준에서는 지식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걸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기본적으로. 다만 그런 문화, 낯선 것에 대한 익숙함, 그런 거를 배우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걸 하기 위해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그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게 안타까워요. 아니, 그거를 그냥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그걸 한다라고 하면 그거 충분히 저는 공교육 예산으로 저는 감당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그러면 모든 유치원이 다 그걸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허락만 해주면 저는 할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굳이 200만 원씩 내지 않아도 가난한 집 아이들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민족 혼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얘기인지 그만 좀 하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민족 혼이 없습니까? 핀란드 사람들, 핀란드도 2중 언어, 뭐 3중 언어 다 합니다. 스웨덴 사람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민족 혼이 없느냐? 그 사람들 바이킹이에요. 스스로 바이킹이라고요. 민족 혼, 그야말로 잘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2중 언어 교육 가지고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공교육 기관들이 다
영어 유치원처럼 그런 것들을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이 집이 직장 어린이집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외국인 분이 하루에 2시간씩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낯선, 환경, 네. 그리고 낯선 인종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그럼요. 이제서야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네. 보태자면 우리 한국인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잘 말해주는 게, 한국인들이 예를 들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같은 데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현지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우리 욕이에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다는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그거를 어릴 때부터 태도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들이 유아기에 형성이 되어야지만, 예. 나중에 이제 돈을 벌 때 써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이제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예.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재상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건호 주무관님께서는 그 글로벌적인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질문도 같이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안 글로벌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뉴욕에 1년 정도 있었을 때 네, 정말 눈이 많이 떴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정말 그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언어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특히 남부에 갔을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남부에 갔을 때는 서브웨이 가서 제가 메뉴를 시켰더니 너 영어 진짜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뉴욕에선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뉴욕 하면 되게 대도시고 바쁘고 불친절할 것 같지만 무뚝뚝하긴 해도 그런 맛은 없었는데, 남부에 가자마자 제가 바로 그 맛을 맛보았었거든요. 너 영어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텍사스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텍사스였습니다. 굳이 줄을 안 밝히려 했었는데, 네, 텍사스였습니다. 뉴욕 남부처럼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느꼈는데, 책에는 다행히 정말 깔끔하게 그 박사님께서 글로벌 역량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이제 딱 나열을 잘 해주셨었는데, 사실 역량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찍기는 참 조심스럽지만, 아까 나온 얘기들 중에 조금 이어서 가면 구로, 안산, 수원 이 지역은 이미 외국인들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구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냐면, 초등학교에 전원 외국인 학생만 들어가는 일이 생긴 건데, 이 문제가 외국인이 다 들어가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한국 자녀가 분명히 있음에도 외국인 학생 비율이 많다는 이유로 안 보내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단합을 한 거죠. 안산도 그런 학교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 강사를 갔던 학교는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만 복도 쉬는 시간이 되잖아요. 네. 키리로밖에 안 들려요. 중앙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안산에는. 그래서 다 키리로예요. 애들끼리 러시아어로 막 뭐 욕을 하든 뭐 재미를 보든 다 러시아어인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실은 빠르게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또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렇죠. 글로벌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은 초장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 많이 있는 학교 가면 뭐 교육적으로도 떨어지고 뭐 애들 약간 뭐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 요런 마인드들이 처음에 각인이 된다는 게 참 두려워서, 방금 이제 우리 권현수 센터장님 말씀대로 공교육 차원에서 이제는 글로벌 역량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데,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유보 통합을 할 때 영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좀 소화해주자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교육부가 그래서 그거를 살짝 꺼냈거든요. 반발이 그럼요. 그거 어마무시했었거든요. 그거 쏙 들어갔어요. 그거
다시 이제 공식화 안 시켰거든요. 네, 네. 그런 지점들이 참 우려되는 포인트여가지고 이제 참 교수님 책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외침이다. 약간 절규에 가깝다고 느꼈었어요. 지금 빨리 안 바꾸면은 진짜 이 한국 교육이 위기에 처할 거다. 네. 좀 요런 공감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약간 이제 글로벌 역량으로 몇 가지 책에서 되게 여러 가치를 제안해 주셨는데, 이 한국 현장에서 당장 좀 공교육을 이반하거나 관심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좀 이런 것만큼은 가정에서라도 좀 길러야겠다라는 게 좀 있을까요? 글로벌 역량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을 좀 늘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명박 때 한참 그 원어민 강사들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는 한 절반으로 줄었는데 사실은 그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존 교사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이지는 않아서 유명무실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선생님들, 교사들께서 이제 좀 본인이 불편하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 원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가정에서는 요즘은 AI 많잖아요. 네, AI로 외국어 공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해외여행도 이제 자주 가시기 때문에 해외여행 가셨을 때 아이들에게 여행 계획 짜게 하고 또 아이들이 가이드하게 하고 네, 식당 가서도 아이들에게 주문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맡기면 부모님들이 불편하겠죠. 근데 공부니까, 공부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학교에서 원어민 영어 공부 좀 제대로 시켜달라고 부모님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야 이게 바뀌지, 교육부가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 저 같은 사람도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정교조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교육정책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된다.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내 아이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좀 다치면 어때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보면 아이들을 정말 유치원에서 험하게 다루거든요. 아이들 나무에 올라가게 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감기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도 안 죽어요. 그겁니다. 우리 같으면 난리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캥거루족처럼 아이들 끼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을 험하게 기르시고 아이들에게 직접 뭔가 여행 계획도 짜게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글로벌 감각도 기르고 또 회복 탄력성도 기르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박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너무너무 공감이 가면서도 또 하나 깨달은 게, 제가 굉장히 큰 불만이었던 게 그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과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ABCD를 배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현재가 굉장히 맞지 않은 거거든요. 이미 영어 유치원에서 외국인들까지 경험하고 그 대화까지 가능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ABC를 배운다고 과연 흥미를 느낄까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답답한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외치지 않아서 변화가 없었구나.
앞으로 좀 더 학부모들과 함께 더 외쳐서 이 교육을 한번 이 책을 기반으로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애들은 죄송하지만 미국 애들은 ABC부터 안 배우잖아요. 엄마하고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ABC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그냥 미국인하고 이야기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죠. 네, 아직 교육이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혹시 이제 교육부에 계셨었으니까 혹시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게 아까 가장 공감 갔던 표현 중 하나가 아까 이제 처음에 책을 영상으로 소개해 주실 때, 아니, 영상이 아니라 앞에 이제 강연을 해 주신 거죠. 혁신교육이랑 행복교육의 등장 자체가 어떤 뭐 이념적인 이슈를 떠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건 전환이 아니라 일시적 개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하도 입시 지옥에 시달리니까 제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랑 이명박 정부 그 사이 과도기 때 소위 말하는 죽음의 이제 트라이앵글, 논술, 뭐 면접, 수능, 내신 다 하던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바꿔주겠다 해서 바뀐 교육이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입시라는 고통은 그대로 둔 상태인 거예요. 다만 너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좀 적게 덜어줄게. 그래서 교과서 분량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교과서 분량을 줄여놓으니까 지금 저희가 옛날에 배우던 역사책 말고 지금 역사책 보시잖아요. 너무 짧게 만들어놔서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단어 설명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단어의 나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이미 그 두 문장 안에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데 앞에서 선생님은 50분 안에 수업을 해야 되니까 따다다다다 나가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근데 그게 결국은 입시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게라고 등장한 혁신과 행복 교육이 큰 틀에서 못 바뀐 거죠. 그러니까 교육의 큰 틀은 못 바꾼 채 그냥 너희가 배워야 될 양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넘어왔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방금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되레 갖고 있는 기초 지식은 점점 떨어지고 그다음 아이들에게 실패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 자체를 회피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사실 성공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거를 내가 완수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배웠어야 되는데 덜 배운 느낌이고 어른들이 딱 와서 얘네 뽑으려고 하니까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이런 얘기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결국 저는 사실 그래서 질문 처음에 사전 질문지 만들 때도 이 박사님이 지적하신 책의 내용이 대전환이다 이건. 그러니까 아예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놔야지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책을 통해서 저도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누리과정도 얘기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올 초에 겪었어요. 네. 그 실제로 이제 병설 유치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보내려고 했는데 계획안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계획이 없대요. 네. 그럼 계획 없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했더니 아이들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그래. 해주고 그러면은 그때 그 다음 주 거는 전주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럼 그 다음 주 건 또 전주에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럼 혹시 기억, 니은 1, 2, 3은 언제 배우나요? 했더니 그건 전혀 안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네. 과연 아이들의 7세 행복이 20살 때 행복까지 이어질지 30살 때 행복까지 이어질지 의문이 들어서 저는 그냥 직장 어린이집으로 보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네. 푸르니 재단인가? 네. 그 직장 어린이집 그 운영하는데요. 네. 거기서 잘하는 것 같던데요. 오히려 직장 어린이집 재단은 본인들이 계약을 계속 그렇죠.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결과물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교육 없이 어린이집을 보내면 학교 갈 준비가 충분히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립 유치원이나 그 국공립 유치원보다 이 직장 어린이집이 네. 유치원 과정까지도 다 커버하더라고요. 아예. 네. 네. 그런 면에서 훨씬 나았다는 생각도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경쟁이 계속 지속돼야지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계약을 하고 다른 쪽에서 입찰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분야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벗어난 얘기였지만 교육과 관련된 얘기니까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책 막판에 유보통합 얘기가 나오긴 해서 예, 그 유보통합을 이제 우려의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방금 센터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경쟁이 아마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물론 나름 유형별로 분류는 하겠지만 결국은 영유아 학교를 모델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방향 자체가. 물론 이제 그래서 과연 직장 어린이집들이 보여줬던 그런 고퀄리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는 약간 미지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려하시는 분들. 직장 어린이집이 특이한 게 지금 그 일종의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어린이집의 그 교육재단, 교육재단이죠. 교육재단이 여러 직장 어린이집과 계약을 하고 그 어린이집들을 뭐 몇백 개씩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프랜차이즈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인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엄청난 노하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경험하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자기들한테 쌓이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교사들을 또 계속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랜차이즈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뭐 영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이점들을 갖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그 공교육을 벗어난 사교육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재단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보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 공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는 거에 조금 꽂혔습니다. 네. 이거는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엄마 저 알바 좀 할게요 하면은 너는 그냥 집에서 공부나 잘하면 돼. 네. 알바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렇죠.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때 알바를 해서 좀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기업가 정신을 조금이라도 배웠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공교육은 채워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교육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전혀 관계가 없고 경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경제 교육은 돈 어떻게 잘 쓰나, 소비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나 이런 거예요. 근데 기업가 정신 교육은 그게 아니고 뭔가를 성취하는 능력?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뜻하는 뭔가를 딱 수립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그게 꼭 돈만은 아닌 거예요. 물론 돈도 포함이 돼 있지만 꼭 돈만은 아닌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친구들하고 어떤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모임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과정을 쭉 거쳐가는 거, 그것도 기업가 정신인 거예요. 네. 근데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핀란드의 초등학교, 또, 이 싱가포르의 두 자매인데, 하나는 유치원이고 하나는 초등학교고, 이 두 자매가 자기가 그림을 가지고 노트북에 커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는, 네, 그런 사례. 또 핀란드의 경우는 이제 동네에 있는 후원해주는 그 기업에서 학교에다가 그 목재를 후원을 해줬는데 그걸 아이들이 자기들이 홈페이지 만들고 다 뭐 이렇게 가격도 정하고 배달하는 방법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목재를 장작으로 만들어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두 개를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벌어봐라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정말 너희들이 장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회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경험을 해봐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기업가적 과단성이라고 하는 거, entrepreneurial dare라고 하는 거, 감히 뭔가를 하는 그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단성을 공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이거 하면 실패하는 거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할 때 아이들 같으면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또 감당할 수 있게 경험을 쌓아주는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싱가포르이 진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싱가포르, 우리나라는 그나마 농토라도 있지만 이 나라는 농토조차도 없잖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가지고 그렇겠냐? 그건 그냥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을 길러냈던 거죠. 그게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싱가포르를 우리가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것,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도전 정신과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 도전과 창의 정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그 실리콘밸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실리콘밸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취업이라든지, 그러니까 CEO라든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질문하는 힘이 약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용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돌아올지.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혹시 내가 더 시간을 잡아먹은 건 아닐까? 내가 헛된 질문을 하는 건 아닐까?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거예요. 예. 그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질문하기 어려운데, 이 질문하는 힘을 아이들한테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부모님부터 질문을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네. 질문을 안 받아줘요. 예. 특히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다 온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는데. 예. 그러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권하려면 선생님이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그거. 근데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해야 선생님이 아이들의 질문을 허용할 수 있어요. 너 인마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어떻게 해? 화내고 막 이러면 곤란해하고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나 몰라.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AI가 워낙 질문을 잘 받아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질문하는 공부를 꽤 스스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AI를 통해서. 근데 요즘에는 뭐 퍼플렉시티 같은 거는 보면 아예 질문도 제안을 하더군요. 네. 질문 자체를 제안을 해. 내가 이런 걸 질문해서 자기가 답을 쫙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가서 보면 다른 질문들이 쭉 제안이 돼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그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네, 호기심이 많아져야 되고, 그거를 부모님과 선생님이 막지 말아야 되고,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같이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을 용감하게 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김건호 주무관님께서는 군포시에서 청년 담당 소통관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좀 많이 받는 일을 하시는 건지 청년들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힘이 좀 요즘에는 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장의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지난주 토요일에 안 그래도 열린 토크 한마당을 주관을 했었습니다. 행사 주관을 했는데 괜찮은 패널 분들을 모셔놓고 이제 지역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좌장께서 질문 기회를 꽤 여러 번 주셨어요. 손을 정말 50명 넘게 왔거든요. 지역 청년들 50명 넘게 왔는데 그 삭막한 순간 질문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도 오히려 이제 근데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약간 되묻는 형태로 물어볼 때는 몇 명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순수하게 그냥 평범한 질문을 던질 때는 쉽사리 마이크 잘 안 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은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누적된 경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제 제가 교사로 4년 있을 때 교원 능력 평가를 받을 때 가장 아이들에게 좋게 받았던 평가 영역들이 선생님은 18명이 동시에 뭘 물어봐도 18명의 답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쓰잘데기 없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중학교 가보면 역사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드래곤에 대한 뭐 역사를 물어봐요. 근데 사실 용은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역사는 인류의 것이니까. 근데 그거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한데, 뭐 인류가 만약에 진짜 봤다면 역사의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내가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이게 잘 안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보면 지쳐 계세요, 되게. 힘들고, 물론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런 말을 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하실까봐 무서워서 그렇긴 하지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답을 해줘야 다음 질문이 이어지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과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약간 미지수고 새로운 교육이라 해서 혁신교육 때 토론형 수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지금 그래서 학생들끼리 대화는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긴 한데 여전히 교사의 역할은 평가자의 역할이지 같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 대화 속에. 근데 문제는 뭐 당구 같은 것도 70 치는 사람들끼리 100낼 쳐봐야 100 이상으로 실력이 안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필요한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나간 것 같고 질답하는 문화 자체가 딱히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게 누적된 경험이 청년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박사님 책에 보면 아이비 관련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비 학교도 그 선생님들의 역량에 의해서 성공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선생님들한테만 그 몫을 지우는 게 맞는지, 그리고 선생님들만 책임이 있는 건지, 사실은 지역 공동체에서 모든 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과연 고등교육이나 이제 평생교육 같은 거에는 적용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은 유아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졸업하신 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평생교육 시스템 현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 또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OECD에서 그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역량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 피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평가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을 보면 학생들의 피사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높은 나라가 싱가포르이고 한국,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 피사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한 게요.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한 30대까지는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거의 공부 안 하는구나, 뻔한 그런 점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궁리를 해본 거예요. 왜 이럴까? 학생 때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챙기고 잔소리하고 또 뭐 회사 들어가면 젊은 나이에는 윗사람들이 또 뭐 하라고 시키고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유지가 된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위에서 잔소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러면 안 한다. 노력을 안 한다. 왜? 잔소리 들으면서 또는 감시 받으면서 뭘 하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감시를 안 하면 안 하는 게 체질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인 역량이 형편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어릴 때부터 바꿔야겠죠. 어릴 때부터 스스로 뭔가를 하게 하고 부모님이 웬만하면 잔소리하지 말고 하지만 과제는 주고 과제를 실패했던 성공했던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래서 감시와 무관하게 뭔가를 스스로 하는 그런 경우들을 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보면 교육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김건호 주무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이야기와 그리고 질문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교육 대전환 아까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그 행복 교육이나 이제 어찌 보면 혁신 교육 자체는 입시를 겪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은 되었는데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교육의 큰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대전환이라는 표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방금 나온 주제를 살짝 이어가면 배우는 게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있을 때도 참 놀라웠던 거는 70대가 한참 넘는 분인데도 박물관에 와서 무언가 배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실 앉아서 저는 밀크쉐이크 먹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와서 말을 거셔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 듣는 건 되지만 말은 잘 못하거든요. 듣긴 잘 들었어요, 해석은.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박물관 와서 난 좀 배우러 왔는데 너는 뭐 그냥 놀러 온 거냐 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나이가 되어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문화랑 말씀하신 대로 배움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감시와 철저한 계획에 근거한 학습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배울 필요성도 사실 딱히 못 느끼는 거고요. 지식이 결국 성장을 하려면 이제 지금은 사실 역량 중심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사고의 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학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고 수학, 국어, 영어 두루두루두루 역사까지 두루두루두루 잘할 수 있을 때 그게 역량 중심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그건 조금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역량 중심 교육으로 교육과정을 딱 잡고 들어갔는데 아직 좀 어려움이 많고 아까 뭐 기업가 정신도 너무 안타까운 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학교에 이제 진로교육 형태로 들어왔어요. 창체랑. 근데 이제 이거를 정규 교육 과정화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뭐 이념 대결의 장같이 막 되면서 표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정규 교육 과정상에서 이건 찾아볼 수는 없고 그나마 흔적을 찾으러 간다면 저도 이제 특성화고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창업가 정신이라는 건 지금 살아는 있어요. 다만 안타깝지만 이 기업가 정신 교육이라 부르잖아요. 체계화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아이들 그 나이 수준에 맞게 어떤 체험과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가 구체화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남아있는 창업가 정신은 아이들한테 약간 돈 툭 던져주고 한번 해봐.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거 초중 때 한 번도 안 해본 애를 고등학교 때 갑자기 로고 만들어봐라. 상품 이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차원에서 교육 대전환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고 제가 하나 굳이 의견을 보탠다면 배움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걸 차라리 고민을 해야지 지금의 행복 교육은 사실 아이들의 미래를 과연 행복하게 할 것인가? 굉장한 물음표 요소가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혹시 박사님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 대전환에 관련해서.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삶을 미리 살아보는 교육,
어른이 되어서 살아야 될 것들을 축소판으로 미리 살아보게 하는 그 경험, 그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처럼 지식을 주입하고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미리 살아본다. 그것 위주로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경험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은 누구냐? 교사이고 또 교육부이고 또 전교조, 국회 뭐 이런 사람들 위주, 이 사람들이 다 교육 내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누구 중심이냐? 아이들 중심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 또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뭔지 모르죠.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방향, 부모가 생각했을 때 이게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아 라고 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칠세고시 이런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부모들의 니즈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절대 한 유행이 아니거든요. 그게 또한 국제화 시대에 맞게 흘러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공급자 중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책적인 디자인이 새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준비한 이야기는 아직도 많거든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박사님께서 저 같은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을 사람, 그리고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 같은 학부모들은 제 박사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요즘 벌써 프로그래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하죠. 빅테크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이 프로그래머들을 다 해고하고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AI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들은 그대로 있고 더 늘어나는데, 이제 주어진 거,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대로 프로그램 하는 그 자리는 AI가 다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빠른 속도로. 그냥 그렇게 대체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지금? 그 AI를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셔야 되는데, 지식은 다 AI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AI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을까? 그러려면 상상력도 풍부하고 도전 정신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 생각을 뛰어넘는 아이들이어야 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기르셔야 되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현장에서 일도 좀 시켜보시고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면 그거를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시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에게도 말씀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말씀하시고, 자꾸 가서 그런 바람을 표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뀔 수 있다. 네. 이건 전문가들에게 맡겨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직접 나서셔야 됩니다. 앞으로 직접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박사님께서 지으신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이라는 이 책이요. 지금 인터넷 들어가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들어가셔서 학부모분들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뭐 제가 오늘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이를 창의적이고
그리고 목표가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책이니까요. 모두 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셨습니다.